중국에서 철수하겠다. 한국 기업의 단호한 한마디에 중국은 오만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나가도 들어올 기업은 줄을 섰다. 하지만 그 판단은 그들의 역사를 뒤바꿀 치명적인 오산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공장 정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행정규칙, 그리고 기술을 다 배우고 나면 파트너를 가차없이 내팽개치는 배은망덕한 구조. 세계 1위인 삼성전자조차 끝내 버티지 못한 이 독선적인 환경에서 이제 글로벌 자본은 더 이상 값싼 인건비라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중국 공장 신화가 뿌리째 흔들리는 처참한 붕괴의 시작입니다. 신뢰를 잃은 거인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가장 먼저 짐을 싸고 가장 정확하게 움직인 한국 기업들의 위대한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하트입니다. 미국 출신의 글로벌 제조기업 연합 리스크 감찰관이죠. 지난 20년간 제 일은 단순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공장들을 돌아다니며 위험을 평가하고 규정 위반을 기록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국가를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약속도 믿지 않죠. 오직 계약서와 데이터, 그리고 반복 가능한 패턴만 신뢰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부터 기록하려는 이야기는 신뢰가 어떻게 배신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2003년 봄, 저는 베이징 수도공항 입국장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공기를 마셨죠. 그때 제 가방에는 글로벌 제조기업 연합의 파란색 배지와 함께 두꺼운 실사보고서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어요.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항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나서자마자 저를 압도한 건 리스크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건설 현장과 24시간 돌아가는 공장 불빛,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이곳이 곧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수식어를 넘어서 글로벌 제조업의 심장부로 도약하던 시기였죠.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이 앞다퉈 공장을 세웠고 일본 기업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특히 삼성전자는 다른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그리고 대담하게 중국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직후부터 시작된 그들의 투자는 단순한 생산기지 확보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제가 처음 삼성전자의 텐진 공장을 방문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2005년 여름이었어요.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곳이 단순히 중국에 세워진 외국 공장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중국 현지 직원들과 나란히 서서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있었고 품질 관리실에는 한글과 중문이 병기된 매뉴얼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를 안내했던 박도연은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공장 곳곳을 안내하면서 그가 보여준 세심함은 이 사업에 대한 그들의 진지함을 대변했습니다. 삼성은 중국에 단순히 기계를 갖다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세우면서 동시에 품질 검수 시스템을 이식했고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안전 기준을 함께 가져왔죠. 반도체 협력 라인을 구축할 때는 클린룸 운영 노하우부터 공정관리 철학까지 통째로 옮겨왔습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봐온 다른 외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국을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는 생산기지 정도로 여겼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2007년 가을, 저는 텐진 공장에서 열린 품질관리 워크숍에 참관자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날 박도연이 중국 현지 관리자들 앞에서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는 통역을 통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여러분을 단순한 노동력으로 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제조 철학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떤 거만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진정성이 묻어났죠. 삼성은 중국 직원들에게 한국 본사와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우수 인력은 한국으로 보내 심화 연수를 받게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접근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어요. 리스크 관리자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는 건 위험했습니다.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고 경쟁사가 그 노하우를 흡수할 수도 있었죠. 실제로 제가 작성한 2008년 상반기 보고서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술 이전 속도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요. 하지만 삼성의 선택은 달랐어요. 그들은 단기적 위험보다 장기적 파트너십을 선택했습니다. 2010년이 되자 그 결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삼성의 중국 공장들은 단순한 조립 라인을 넘어서 독자적인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텐진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은 한국 본사 제품과 품질 차이가 거의 없었고, 시안의 반도체 공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배터리 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SDI가 세운 공장은 중국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가동되었죠. 저는 분기마다 중국을 방문하면서 삼성의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투자 규모는 해마다 늘어났고 고용 인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2012년 즈음에는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고용한 직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었죠. 10만 개의 가족이 삼성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을 통해 수십만 명이 삼성의 제조 철학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을 다시 만난 건 2013년 봄이었어요. 그때 그는 중국 사업 총괄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죠. 차를 마시면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이룬 성과가 자랑스럽다고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고 약속을 지켰으며 중국의 성장에 기여해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신뢰는 계약서보다 강하다는 믿음이었죠. 2014년 여름, 저는 삼성이 중국에 세운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시안 반도체 2차 공장이었죠. 규모가 엄청났어요. 투자액만 70억 달러가 넘었고 최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가 들어섰습니다. 준공식 날 박도연은 간단한 축사를 했어요. 그는 중국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단순한 생산기지로 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요. 중국은 삼성의 파트너이며 함께 성장할 동반자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날 행사장을 가득 메운 중국 관계자들과 언론은 박수를 쳤죠. 지역 정부 관계자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삼성은 중국에서 성공한 외국 기업의 모델이었고 중국은 개방과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일지를 쓰면서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신뢰를 자본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고요. 그해 제 연례 보고서에는 이런 결론이 담겼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사업은 외국 기업이 현지화에 성공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요. 20년간의 투자, 10만 명 이상의 고용,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과 철학을 아낌없이 공유한 파트너십의 결과였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압도적이었어요. 매년 수십억 달러의 매출, 지속적인 투자 확대, 그리고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였죠. 삼성은 중국을 공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파트너로 대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2014년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 확신을 공유했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지속 가능하다고, 성실함은 결국 보답받는다고 믿었습니다. 2015년 1월,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보낸 긴급 보고서, 프랑스 화장품 기업의 법률 자문 요청, 일본 전자회사의 계약 위반 항의서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왔죠. 모두 중국 관련이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전화를 받았고 각 기업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독일 기업은 환경 규제가 갑자기 강화되었다고 했고 프랑스 기업은 수입 통관 절차가 하루아침에 복잡해졌다고 했죠. 일본 기업은 기존에 승인받았던 공장 증축 허가가 이유 없이 보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각각 따로 보면 행정상의 실수나 일시적인 혼선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책상 위에 쌓인 수십 건의 보고서를 펼쳐놓고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월에 저는 상하이로 날아갔어요. 현지 외국 상공회의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회의실에는 30개국 이상의 기업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자리는 네트워킹과 사교의 장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발표자가 마이크를 잡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항의와 하소연이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대표는 특허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영국 금융회사 관계자는 금융 규제가 외국 기업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분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탈리아 섬유 기업의 사례였어요. 그들은 중국 파트너와 5년 계약을 맺고 공장을 세웠는데 2년 차에 갑자기 파트너 측에서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거부하면 공장 운영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죠. 계약서가 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현지 법원은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고 이탈리아 기업은 투자금 절반도 건지지 못한 채 철수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가 끝난 후 몇몇 대표들과 따로 만났습니다. 그들은 공개석상에서는 하지 못했던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 스웨덴 기업 대표는 자사의 핵심 기술이 중국 경쟁사에 그대로 복제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허 침해로 소송을 걸었지만 3년째 1심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했죠. 캐나다 소프트웨어 회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육성을 이유로 외국 소프트웨어 구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규정은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되었고 유예 기간은 단 2주였어요. 저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구조적 변화 조짐이었죠. 보고서에는 2015년 1분기에만 47건의 계약 분쟁, 23건의 지적 재산권 침해, 12건의 사기 의심 사례가 포함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수치였어요. 숫자만 봐도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얼마 뒤 베이징의 한 법률 회사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 에밀리 청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15년간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도왔던 베테랑이었죠. 우리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클라이언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냐고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나갈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다고 설명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외국 투자 유치가 최우선 과제였지만 이제는 자국 기업 육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였죠. 외국 기업들은 기술을 가져오는 통로 정도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일단 기술을 흡수하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5월에는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화학기업 담당자와 함께 저장성의 한 산업단지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 기업은 3년 전에 현지 정부와 계약을 맺고 공장을 세웠는데 갑자기 환경 기준이 바뀌면서 추가 설비 투자를 요구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계약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했죠. 담당 관료는 가오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그는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차 한 잔을 권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규정은 시대에 맞춰 발전하는 것이라고 환경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죠. 독일 기업 담당자가 계약서를 꺼내 보여주며 이건 계약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가오밍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계약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다고 법이 바뀌면 계약도 따라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계약을 신성한 약속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그에게 계약은 그저 임시방편일 뿐이었고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한 문서에 불과했습니다. 독일 기업 담당자가 국제상관례를 언급하며 반박했지만 가오밍의 답은 간결했어요. 여기는 중국이라고 중국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소를 나올 때 가오밍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기업과 협력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된다는 투였죠. 밖에는 공장 부지를 원하는 기업들이 줄 서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기업 담당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뒤 저는 글로벌 제조기업 연합분기 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중국 시장 리스크 재평가 필요성이었어요. 저는 지난 6개월간 수집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계약의 일방적 변경, 규제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 지적 재산권 보호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당국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지만 결론은 뻔했어요. 그래도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였죠. 한 미국 기업 임원이 말했습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기회는 더 크다고 14억 인구 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가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기회의 크기가 아니라 게임의 룰이 문제라고 상대가 언제든 룰을 바꿀 수 있다면 아무리 큰 기회도 함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작성한 3분기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신뢰를 비용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외국 기업이 떠나면 다른 기업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 계약을 어겨도 시장의 매력이 그걸 상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아무리 큰 시장도 복구할 수 없었죠. 그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배터리 사업에서 뭔가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삼성 정도의 기업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 넘게 쌓은 관계가 있고 워낙 큰 투자를 했으니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중국에게 삼성의 20년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20년이 삼성을 더 큰 표적으로 만들었을 뿐이었죠. 경고는 쌓여갔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시스템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에 들었던 소문은 몇 달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당장 만나야 할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그날 오후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탔고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과묵했지만 건네준 서류 뭉치는 무거웠어요. 삼성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정리한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이건 체계적인 배신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죠. 20년간 쌓아온 게 2년 만에 무너지고 있다고요. 그의 표정에서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읽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장은 배터리 사업이었습니다. 삼성 SDI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 배터리 공장을 세웠고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죠.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품질도 좋았고 납품 실적도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초 중국 정부가 갑자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개편했습니다. 박도연이 설명했어요.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대상을 발표하면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리스트에 들어간 배터리 제조사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죠. 삼성 SDI는 그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어요. 중국 기업인 CATL, BYD 같은 회사들은 모두 포함되었지만 삼성만 빠졌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기술 기준도 충족했고 안전성도 검증되었는데 왜 배제되었는지 공식 설명은 없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전기차 제조사들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중국 배터리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SDI의 주문은 급감했습니다. 박도연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우리는 법을 지켰는데 그들은 규칙을 바꿨다고요. 게임의 룰을 플레이어가 마음대로 바꾸는 상황이었습니다. CATL은 단 몇 년 만에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로 올라섰고 삼성 SDI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가오밍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규칙은 상황에 맞게 바뀌는 거라고 했던 그 말이요. 중국은 삼성에게서 배터리 기술을 충분히 배웠고 이제는 자국 기업을 키울 차례라고 판단한 거였죠. 20년 동안 성실하게 투자하고 기술을 공유했던 파트너는 하루아침에 경쟁자로 전락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 사업이었어요. 2010년대 초반 삼성 갤럭시는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대명사였죠. 하지만 2014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삼성 디자인을 노골적으로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미, 화웨이, 오포, 비보 같은 브랜드들이 갤럭시와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 제품을 내놓았죠. 박도연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갤럭시 모델과 중국 짝퉁폰을 나란히 놓은 사진이었습니다. 디자인, 색상, 심지어 UI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삼성은 지적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은 질질 끌렸고 판결이 나와도 집행되지 않았죠. 중국 법원은 미세한 차이를 들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 사이 짝퉁 제품들은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2016년 가을, 스마트폰 배터리 발화 사고가 터졌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했고 중국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중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이상한 프레임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삼성이 중국 소비자를 차별한다는 거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빠르게 리콜했지만 중국에서는 늦었다는 식의 왜곡된 보도가 쏟아졌어요. 박도연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콜 시점은 전 세계가 거의 동일했는데 중국에서만 마치 차별받은 것처럼 포장되었다고 했어요. 정부기관도 나서서 삼성을 압박했고 소비자 단체들은 대규모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는 조직적이었어요. 마치 누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 같았죠. 결과적으로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는 급락했고 시장 점유율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성장하는 시기에 맞춰 삼성을 끌어내리는 작업이 벌어진 거였죠. 짝퉁은 묵인하고 사고는 극대화하고 여론은 조작하는 3단 콤보였습니다. 삼성이 쌓아온 20년 브랜드 가치는 단 1년 만에 무너졌어요. 세 번째는 반도체 분야였습니다. 이건 가장 치밀하고 잔혹한 케이스였어요. 삼성전자는 시안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웠고 핵심 인력을 중국으로 파견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15년 경력을 쌓은 엔지니어들이었죠. 그들은 공정기술, 설계 노하우, 품질 관리 시스템을 현지 직원들에게 전수했어요.
삼성의 교육 철학에 따라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2015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 엔지니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헤드헌팅처럼 보였죠. 하지만 제한 조건이 비정상적이었어요. 연봉 5배, 임원 보장, 스톡 옵션까지 제시했습니다. 거절하기 힘든 조건이었죠. 한두 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스카우트가 진행되었어요. 박도현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 반도체 부문에서 이직한 핵심 인력이 47명이었다고 했어요. 전부 중국 기업으로 갔죠. 그들이 가져간 건 단순히 개인 역량이 아니었습니다. 공정 설계도, 수율 개선 노하우, 장비 운영 매뉴얼까지 통째로 빠져나갔어요. 삼성이 30년간 축적한 지식이 돈 몇 푼에 팔려나간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중국 기업들은 삼성 출신 엔지니어들을 활용해 빠르게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엔지니어들은 하나둘 잘리기 시작했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미 배울 건 다 배웠으니까요. 연봉 5배를 주겠다던 약속은 23년 만에 깨졌고 임원 보장도 허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만 빼내고 사람은 버렸어요. 박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삼성 인력들은 중국 기업에 이용당했고 삼성은 핵심 기술을 잃었죠. 양쪽 다 손해를 본 건데 중국 기업만 기술을 챙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재 유출이 아니라 계획적인 기술 탈취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고 박도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20년간 중국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믿었던 파트너십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본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고요. 박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여러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삼성전자 중국 사업 위기 분석 체계적 배제와 기술 탈취였어요. 보고서에는 배터리 화이트리스트 배제, 스마트폰 짝퉁 묵인과 여론 조작, 반도체 인력 스카우트와 기술 유출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사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패턴이었어요. 중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외국 기업을 통해 기술을 배운다. 둘째, 자국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규칙을 바꿔 외국 기업을 배제한다. 셋째, 여론을 동원해 외국 기업의 이미지를 깎아내린다. 넷째, 핵심 인력을 빼내 남은 기술까지 흡수한다. 이 네 단계가 삼성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이 겪은 일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기술을 다 배우면 어떻게 파트너를 버리는가에 대한 교과서적 사례라고요. 삼성은 법을 지켰지만 중국은 규칙을 바꿨습니다. 삼성은 신뢰를 쌓았지만 중국은 신뢰를 도구로 썼어요. 20년의 성실함은 2년 만에 배신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현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파트너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우리를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았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삼성이 중국에서 겪은 일은 곧 다른 기업들도 겪게 될 일이라고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니라 세계의 경쟁자가 되려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년 파트너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중국 산업계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중국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처럼 들렸죠. 20년 넘게 투자한 기업이 설마 떠나겠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도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게 단순한 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이징의 한 컨퍼런스에서 저는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몇몇 중국 관계자들이 모여 삼성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베트남과 인도를 검토하고 있다더라. 중국 공장 규모를 줄일 거라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비웃고 있었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삼성이 중국을 떠날 수 있을 것 같으냐고요. 14억 시장을 포기할 기업은 없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설령 떠난다 해도 문제 없다고, 이미 기술은 다 배웠고 중국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울 거라고 말했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은 삼성의 20년 투자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저장성을 찾았습니다. 가오밍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사무실은 더 넓어져 있었고 벽에는 산업단지 확장 계획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외국 기업들의 제안서가 쌓여 있었죠.
그는 저를 반갑게 맞으며 차를 권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삼성이 사업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가오밍은 잠시 차를 마시더니 여유로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소문은 들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첫째, 중국만큼 큰 시장은 없다. 둘째, 중국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도 없다. 셋째, 삼성이 이미 투자한 금액이 수백억 달러인데 그걸 포기할 리 없다. 넷째, 설령 떠나려 해도 대안이 마땅치 않다. 가오밍은 이 네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자신만만해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정말 떠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가오밍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산업단지 입구에 대기 중인 건설 현장이 보였어요. 그는 말했죠. 저기 보이냐고 삼성 자리를 원하는 기업들이 줄 서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로컬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관심을 보인다고 덧붙였어요. 가오밍의 태도에서 저는 근본적인 오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삼성을 하나의 공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장이 하나 빠지면 다른 공장이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삼성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기술 생태계이자 수만 명의 숙련된 인력을 보유한 시스템이었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삼성이 떠나면 단순히 공장 하나가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삼성과 거래하던 수백 개의 협력사들도 타격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오밍은 고개를 저었어요. 과장이라고 중국 시장은 그 정도로 약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삼성이 떠나는 게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울 테니까요. 화웨이, 샤오미, 오포 같은 기업들이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배터리도 CATL이 있고 반도체도 중국 기업들이 따라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이 떠나도 문제없다는 확신이 그의 목소리에 가득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요. 기술은 단순히 기계나 도면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 문제 해결 경험, 품질 관리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합니다. 삼성 출신 엔지니어 몇 명을 스카우트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이전되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가오밍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후 상하이에서 여러 외국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삼성 이야기를 꺼내자 반응이 엇갈렸어요. 일부는 삼성이 정말 떠날 수 있을까 의문을 표했고, 일부는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 우리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 측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여유로웠습니다. 한 중국 투자공사 간부가 말했어요. 기업은 오고 가는 거라고 중요한 건 시장이지 특정 기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매력은 변하지 않으니 삼성이 떠나도 다른 기업이 올 거라는 논리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삼성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걸요. 시간이 흐르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실제로 베트남과 인도에서 현지 조사를 했다는 보고였어요.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인력 수급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거였죠. 저는 이 정보를 가오밍에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가오밍은 전화를 받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조사야 할 수 있지만 실행은 다른 문제라고 삼성의 중국 공장을 다 옮긴다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중국을 떠날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특히 삼성처럼 큰 투자를 한 기업은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만약 정말로 떠난다면 후회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가오밍은 웃었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을 거라고,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더 빨리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답했어요. 그의 자신감은 오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중국의 전략적 오판 가능성이었어요. 보고서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중국은 삼성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떠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시장의 크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건 착각일 수 있다. 기업들은 시장 크기만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신뢰도 중요하다. 중국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중국은 삼성이 떠날 수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삼성은 이미 떠날 수 있는지 계산을 끝냈을지 모른다. 둘 중 누구의 계산이 맞는지는 곧 밝혀질 것이다. 가오밍과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삼성이 어떤 선택을 하든 중국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했죠. 대안은 없다고, 중국만 한 곳이 없다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모르는구나. 파트너를 잃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중국에 오만은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삼성이 절대 떠나지 못할 거라고 믿었어요. 설령 떠난다 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은 싸우는 대신 조용히 판을 접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박도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가오민과의 마지막 통화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긴장도 초조함도 없었죠. 오히려 차분했어요.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결정이 났다고요.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이 아니라 삼성전자 본사 인근의 작은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박도연은 혼자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제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죠. 이건 철수 계획이 아니라고 다음 20년을 위한 설계도라고 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인도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뉴델리, 노이다, 벵갈루루, 첸나이 같은 도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공장 부지 후보, 인력 수급 계획, 인프라 평가, 정부 협력 방안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검토 단계가 아니었어요. 실행 직전에 완성된 계획이었습니다. 박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중국과 싸우지 않기로 했다고요. 항해 성명도 법적 대응도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움직이기로 했죠. 중국 공장 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새로운 생산 기지를 인도에 구축하는 계획이었어요. 스마트폰 조립 라인은 노이다로, 부품 생산은 벵갈루루로, 물류 허브는 첸나이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인도냐고요? 박도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답했습니다. 인도에는 중국이 잃어버린 게 있다고 했어요. 예측 가능성이라고요. 인도는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규칙을 함부로 바꾸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약이 지켜지고 법이 작동하고 외국 기업을 파트너로 대한다고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다고 말했어요. 인도의 장점은 또 있었습니다. 젊은 노동력이었죠. 중국은 이미 인구 고령화가 시작되었지만 인도는 20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어요. 영어가 통하고 교육 수준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인도 정부는 외국 투자를 환영했어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내세우며 제조업 유치에 적극적이었죠. 박도연은 이미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파일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중국 공장에서 가져갈 것과 가져가지 않을 것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기계 설비는 일부 이전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삼성이 정말로 옮기려는 건 운영 노하우였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 공정 최적화 방법론, 문제 해결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었죠. 흥미로운 건 중국에서 포맷하고 떠나기로 한 부분이었어요. 박도연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르쳐준 모든 시스템을 다시 가져갈 순 없지만 적어도 더 이상 업데이트는 하지 않을 거라고요. 중국 공장에 남겨둘 건 기본적인 생산 기능뿐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선된 공정, 차세대 제품은 모두 인도에서 먼저 적용하기로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중국 측 반응은 어떠냐고요? 박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직 모를 거라고 공식 발표 전까지는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삼성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언론에 흘리지도 않았고 중국 정부에 미리 통보하지도 않았죠. 그저 계약 기간이 끝나는 공장부터 차례로 정리하고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핵심 인력을 서서히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이 말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라고요. 중국은 규칙을 바꿔서 삼성을 배제했고 삼성은 게임판을 바꿔서 대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으면 싸우지 않는 게 답이라고 대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말했어요. 그때 박도연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대차 이야기였어요. 현대차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삼성과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이유로 중국을 떠나기로 했다고요. 현대차 역시 중국에서 20년 가까이 사업을 했지만 결과는 삼성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대차가 겪은 일도 참담했어요.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현대차 디자인을 베끼고 정부는 자국 브랜드만 지원했죠. 전기차 보조금에서 현대차는 배제되었고 중국 소비자들은 애국심 마케팅에 휘둘려 현대차를 외면했습니다. 판매량은 급감했고 공장 가동률은 반토막이 났어요. 현대차도 삼성처럼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인도에 생산 기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중국 공장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역량을 인도로 옮기는 계획이었죠. 박도연은 말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동시에 움직이면 신호가 될 거라고요. 한국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세계가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파일을 덮고 박도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후회가 보이지 않았어요. 20년을 중국에 쏟아부은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아쉽지 않으냐고요. 박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쉬운 게 아니라 배신당한 거라고. 아쉬움은 실수에 대한 감정이지만 우리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삼성은 모든 걸 제대로 했다고요. 법을 지켰고 투자했고 기술을 나눴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신뢰를 쌓았고 장기적 관계를 추구했어요. 잘못은 삼성이 아니라 중국이 했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규칙을 바꾼 쪽은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박도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철수가 아니라 재배치라고 했습니다. 삼성은 중국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전략을 바꾸는 거라고요. 중국은 이제 생산기지가 아니라 시장으로만 대할 거라고 했습니다. 팔 순 있지만 만들지는 않겠다는 거였죠. 핵심 기술과 생산 역량은 인도로 옮기고 중국에는 최소한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재배치일까 아니면 사실상의 철수일까 하고요. 하지만 박도현의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삼성은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전략적으로 이동한 거였죠. 중국이 파트너십을 배신했다면 삼성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게 맞았습니다. 몇 주 후 삼성의 인도 투자 확대 소식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언론은 단순한 투자 확대로 보도했지만 저는 그 이면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판을 바꾸는 결단이었습니다. 현대차도 비슷한 시기에 인도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했죠. 중국 측 반응은 미지근했어요. 일부 언론이 보도했지만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오밍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삼성이 중국을 완전히 떠날 수 없다고 믿었어요. 인도 투자는 단지 리스크 분산일 뿐이고 중국 공장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삼성이 이미 중국 이후를 설계했다는 걸요. 중국 공장은 서서히 축소될 예정이었고 새로운 기술은 더 이상 중국으로 오지 않을 거였어요. 핵심 인력은 하나둘 인도로 옮겨갔고 협력사들도 같은 방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의 결단은 조용했지만 명확했다. 20년 파트너십이 배신당했을 때 그들은 싸우는 대신 떠났다. 항의하는 대신 새로운 곳을 찾았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곧 다른 기업들에게도 하나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박도현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건 철수가 아니라 다음 20년의 설계라는 말이요. 삼성은 중국에서의 20년을 끝냈지만 인도에서의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배신당한 자리에서 미련 없이 일어나 다음 길을 걷는 모습이었어요. 가오밍이 틀렸습니다. 삼성은 떠날 수 없는 기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빠르고 단호하게 떠날 수 있는 기업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곧 증명될 예정이었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결정이 공식화된 후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미국 기업들, 유럽 기업들, 일본 기업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두 같은 질문을 했죠. 삼성이 정말 중국을 떠나는 거냐고, 우리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삼성과 현대의 선택이 단순한 기업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걸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애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애플의 주요 협력사인 폭스콘이었죠. 폭스콘은 중국에서 가장 큰 전자제품 조립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이폰 대부분이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미 리스크를 느끼고 있었죠. 삼성의 사례를 보면서 자신들도 언제든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애플 측 관계자와 통화를 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삼성이 인도로 이동한 이유가 정확히 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라고, 중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요. 폭스콘은 곧 인도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계획은 빠르게 확대되었어요. 베트남에도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세우기로 했죠. 애플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떠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중국 생산 비중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인도와 베트남 비중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움직임도 뚜렷했어요. 소니는 카메라 센서 생산을 태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캐논은 베트남 공장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도요타는 중국 공장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대신 인도와 멕시코에 집중하기로 했죠.
이들은 모두 비슷한 이유를 댔어요. 공급망 다변화, 리스크 분산, 시장 다각화 같은 표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알고 있었어요. 공급망 다변화는 좋게 포장한 말이었고 실제로는 중국 리스크를 회피하는 거였습니다. 일본 기업 관계자 한 명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삼성이 당한 일을 보고 경각심을 느꼈다고요. 20년 파트너가 하루아침에 배제당하는 걸 보면서 중국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사 CEO와 식사를 했을 때였어요. 그는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먼저 움직여줘서 고맙다고요. 자신들만 중국을 떠나면 시장을 잃는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삼성과 현대가 길을 보여줬다고 말했어요. 이제는 떠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각 기업은 독립적으로 결정했지만 타이밍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만든 선례가 하나의 허락처럼 작용했던 거예요. 떠나도 된다는, 떠나는 게 정상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저는 여러 컨퍼런스에 초대받아 발표를 했어요. 주제는 늘 비슷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미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리스크 관리 전략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 자리에서 저는 삼성 사례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20년 파트너가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했는지를 설명했어요. 청중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질문이 쏟아졌어요. 우리도 같은 일을 겪을까요? 인도가 정말 대안이 될까요? 중국을 완전히 떠나는 게 맞을까요? 같은 질문들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의존도를 낮추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한 미국 제조업체 임원이 발표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민이 많아 보였어요. 자신의 회사도 중국에 큰 투자를 했는데 삼성처럼 당할까봐 두렵다고 했죠. 하지만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시장과 생산 기지를 구분하고 계시냐고요. 중국에서 팔 수는 있지만 꼭 중국에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몇 달 후 그의 회사도 멕시코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장은 유지하되 확장하지 않고 대신 북미 시장을 위한 생산은 멕시코에서 하기로 한 거였죠. 이런 식의 전략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정리한 데이터를 보면 추세가 명확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움직인 이후 1년 사이에 주요 외국 기업들의 중국 신규 투자는 30% 이상 감소했어요. 반면 인도, 베트남, 태국, 멕시코 같은 국가로의 투자는 급증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죠. 저는 다시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변화를 피부로 느꼈어요. 예전에는 외국 기업 관계자들로 붐비던 호텔 라운지가 한산했습니다. 산업단지 안내책자를 보면 빈 공장 부지가 눈에 띄었어요. 외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였죠. 새로 들어온 기업도 있었지만 대부분 중국 로컬 기업이거나 소규모 업체들이었습니다. 한 중국 비즈니스 컨설턴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요즘 클라이언트들이 중국 진출보다 중국 철수 상담을 더 많이 요청한다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나갈지 고민한다고 말했죠. 저는 에밀리 청과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여전히 바빴지만 업무 내용이 달라져 있었어요. 벽에 걸렸던 클라이언트 로고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삼성이 신호탄이 되었다고, 이제 모두가 떠날 명분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에밀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최근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 이탈을 막으려고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금 혜택도 주고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한다고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혜택이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니었어요. 규칙이 예측 가능하게 유지되는 것, 계약이 지켜지는 것,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이었죠.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그게 내일 또 바뀌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삼성이 20년 동안 겪은 일이 그걸 증명했어요. 저는 본부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먼저 움직였을 뿐이다. 그들이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니라 먼저 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다른 기업들에게 하나의 길을 보여줬다. 중국을 떠날 수 있다는 것,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떠나는 게 실패가 아니라 전략일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기업은 빠르게, 어떤 기업은 천천히 움직였지만 방향은 같았어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리스크를 분산하고 새로운 생산 기지를 찾는 것이었죠.
삼성과 현대가 쏘아올린 신호탄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일본 기업 임원이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삼성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누군가는 먼저 희생을 치르고 길을 보여줘야 하는데 삼성이 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삼성은 희생자가 아니라 선구자였습니다. 배신당했지만 그 배신을 기회로 바꿨죠. 세계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중국을 향해 흘렀던 제조업의 물줄기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삼성과 현대가 처음 물꼬를 텄고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큰 시장이었지만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 한국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떠난 후 저는 다시 중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감찰관이 아니라 관찰자로서였어요. 무엇이 남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텐진의 한 전자제품 공장이었어요. 삼성이 떠난 지 1년쯤 지난 시점이었죠.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고 기계도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긴장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삼성이 운영하던 시절에는 공장 전체에서 팽팽한 긴장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공장 관리자를 만났어요. 중국인이었고 삼성 시절부터 일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하며 설명했죠.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삼성이 없어도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달라 보였어요. 불량품 검수대를 지나칠 때였습니다. 불량으로 분류된 제품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쌓여 있었어요.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불량률이 올라간 것 같다고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인정했습니다.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곧 개선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작업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즉시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했습니다. 기계가 이상하면 바로 달려와서 원인을 찾고 조치했죠. 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보고서를 쓰고 승인을 받고 부품을 주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사이 생산 라인은 멈춰 있었습니다. 한 베테랑 작업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기계 작동법은 배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다고요.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품질관리실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검사 기준이 느슨해져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불량으로 처리했을 제품들이 통과되고 있었죠.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너무 엄격하면 생산량이 떨어진다고, 적당히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가져간 건 기계가 아니었어요. 기계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삼성이 가져간 건 판단 능력이었습니다.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언제 밀어붙여야 하는지, 어디서 타협하고 어디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었어요. 그 판단 능력이 사라지자 공장은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시안의 반도체 관련 시설이었습니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했던 곳이죠. 이곳은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반도체는 전자제품 조립보다 훨씬 정밀한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미세한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분야였습니다. 현지 관리팀을 만났을 때 그들의 표정에서 피로가 역력했어요. 그들은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수율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삼성이 있을 때는 90% 이상이었던 수율이 지금은 70%대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20% 차이가 얼마나 큰 손실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었죠. 문제는 기술 부족이 아니었어요. 중국 엔지니어들도 충분히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책임 구조였어요. 삼성 시절에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결정권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인을 멈출지 계속 돌릴지, 불량품을 폐기할지 재작업할지, 그런 결정들이 빠르게 내려졌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는 다시 더 위에 보고했습니다. 결정이 내려질 때쯤이면 이미 손실이 발생한 후였어요. 한 중국인 엔지니어가 푸념처럼 말했습니다. 삼성 시절에는 현장에 권한이 있었다고요.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의 판단보다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안전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말했어요. 책임 회피는 조직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나서서 결정하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매뉴얼과 규정만 찾았어요. 하지만 제조 현장에서는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매일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판단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고 결과적으로 문제는 더 커졌죠. 저는 협력업체들도 만나봤습니다. 삼성에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이었어요. 그들의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삼성이 떠난 후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시작했지만 품질 기준이 완전히 달랐다고 했어요. 한 협력업체 대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삼성은 까다로웠지만 명확했다고요. 기준이 정확했고 불량이 나오면 이유를 설명해줬고 개선 방법을 함께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은 그때그때 기준이 바뀐다고 했어요. 어제는 합격이었던 제품이 오늘은 불량 처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협력업체는 아예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삼성과의 거래가 전체 매출의 70%였는데 삼성이 떠난 후 대체 거래처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납품 단가를 너무 낮게 요구했고 그 가격으로는 품질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했죠. 저는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가오밍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유롭던 미소가 사라져 있었죠. 그는 저를 보자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창밖을 보니 빈 공장 건물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삼성이 떠난 후 상황이 어떠냐고요. 가오밍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예상보다 어렵다고요. 공장 건물과 기계는 남았지만 그걸 제대로 운영할 인력을 찾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숙련 노동자들은 있지만 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하다고 말했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이 가져간 게 뭔지 이제야 안다고요. 기계가 아니라 운영 철학이었다고 했어요. 언제 속도를 내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어디서 타협하고 어디서 고집해야 하는지, 그런 판단 기준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가오밍에게 물었어요. 후회하시냐고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우리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 속에 있다는 걸 몰랐다고 했어요. 공장을 돌아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삼성의 기계를 얻었지만 삼성의 시스템은 얻지 못했어요. 기계를 돌리는 법은 배웠지만 왜 그렇게 돌려야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매뉴얼은 남았지만 매뉴얼을 만든 철학은 사라졌죠. 마지막으로 방문한 공장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생산라인 한쪽 벽에 삼성 시절의 품질 목표가 여전히 붙어 있었어요. 불량률 0.1% 미만, 고객 만족도 95% 이상 같은 구호들이었죠. 하지만 그 아래 현재 실적판을 보니 목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 작업자가 제 시선을 따라 벽을 보더니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 목표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기계는 남았지만 기계를 살아 움직이게 할 사람은 없었다는 거였죠. 저는 중국을 떠나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멈춰버린 시스템이라고 썼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적었죠. 중국은 삼성의 공장을 얻었다. 하지만 공장을 돌리는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판단하고 책임지고 개선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무용지물이다. 중국은 하드웨어를 복사했지만 소프트웨어는 복사하지 못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가오밍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삼성을 떠나보낸 게 실수였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남은 기계들은 점점 더 느리게 돌아갔어요. 시스템은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지난 15년간의 기록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2003년 베이징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보고서, 메모, 사진들이었어요. 그 긴 시간을 한 장면씩 되짚어보니 명확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무너뜨렸는지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글로벌 제조업 포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뀌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어떻게 중국에 진출할 것인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리스크를 분산할 것인가로 바뀌었죠.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중국 투자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인도, 베트남, 멕시코, 태국으로 향하는 투자는 매년 급증했죠. 저는 이 데이터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기지 이동이 아니라 30년 만의 판도 변화라는 걸요. 흥미로운 건 기업들의 선택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인건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10% 싼 곳이 있으면 그리로 갔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기업들은 10% 싼 비용보다 리스크 없는 환경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 계약 이행 가능성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 미국 기업 CFO와 대화를 나눴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중국이 여전히 비용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요. 하지만 비용을 10% 절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이 멈추면 손실은 10%가 아니라 100%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사례를 보고 배웠다고 아무리 큰 투자를 했어도 규칙이 바뀌면 끝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인도의 부상은 눈부셨습니다. 삼성이 처음 인도 투자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료주의가 심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었죠.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인도는 새로운 제조업 허브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최근 인도를 방문했어요. 박도현이 추진했던 노이다 공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공장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협력업체가 주변에 자리 잡았고 완전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중국에서 봤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죠. 여기서는 규칙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베트남도 비슷했어요. 나이키와 삼성이 대규모로 이전한 후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제조업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젊은 노동력, 적극적인 정부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법체계가 매력이었어요.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싼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느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일부 기업이 떠나도 다른 기업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신규 투자는 계속 줄었고 기존 공장들도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상하이에서 만난 중국인 사업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중국 부유층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열중한다고요. 자기 나라 미래를 믿지 못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외국 기업만 떠나는 게 아니라 중국 자본도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중국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중국 제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규제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고 정부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했죠. 차라리 인도나 동남아로 가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국의 시스템을 가장 먼저 불신하는 건 그 나라 국민이었어요. 저는 다시 가오밍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갔어요. 그는 여전히 같은 사무실에 있었지만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공장 처리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 확장 계획도는 먼지가 쌓여 있었죠. 가오밍은 저를 보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다고 삼성이 정말 떠났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삼성만 떠난 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오밍이 말했어요. 신뢰는 쌓는데 20년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요. 삼성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는 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고 떠난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인정했어요. 저는 본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30년 주기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보고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30년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났다. 중국은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했다. 규칙을 함부로 바꾸고 파트너를 배신하고 신뢰를 저버렸다. 그 결과 제조업의 중심은 이동하기 시작했다. 보고서 결론 부분에는 삼성 이야기를 다시 썼습니다. 가장 먼저 떠난 이들이 가장 정확했다고요. 삼성은 2016년에 중국의 변화를 읽었고 다른 기업들보다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급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삼성이 인도에 세운 생태계는 이제 중국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도 효율도 무엇보다 안정성에서 앞서 나갔죠. 중국 공장은 규칙 변경에 시달리고 불량률이 오르고 인력이 빠져나갔지만 인도 공장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차는 인도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고 LG는 베트남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먼저 보여준 길을 따라 세계 기업들이 움직였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신중하게 썼습니다. 삼성은 쫓겨난 게 아니라 도둑질이 일상이 된 시장을 버렸다고요. 중국은 20년 파트너에게서 기술을 훔치고 규칙을 바꿔 배제하고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삼성은 그런 시장에서 더 이상 사업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떠난 건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박도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그는 근황을 물었고 저는 최종 보고서 이야기를 했죠. 박도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맞았다고 떠나길 잘했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으시냐고요. 박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20년 시간이 아깝지는 않다고, 그 시간 동안 배운 게 많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그 시간을 배신으로 갚은 게 슬플 뿐이라고 말했죠. 그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인도에서의 새로운 20년이 시작되었다고,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움직일 거라고 했습니다. 기술을 나누되 핵심은 지키고 투자하되 의존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만들되 대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어요. 중국에서 배운 교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어요. 30년간 한 방향으로 흘렀던 제조업의 물줄기가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유일한 답이 아니었고 기업들은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제 책상 위에는 2003년 베이징에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건설 중인 공장들, 희망에 찬 사람들, 무한한 가능성이 느껴지던 그 시절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최근 찍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텅 빈 공장, 멈춰선 기계들, 떠난 사람들의 흔적만 남은 모습이었죠. 저는 두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난 이들이 가장 정확했다고요. 삼성과 현대가 2016년에 내린 결정은 너무 이르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먼저 읽었고 미련 없이 움직였으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했어요. 30년 만의 판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장을 연 것은 배신당한 파트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은 삼성이었습니다.